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준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9회 기출 강의 추록 12권 우리가 기본 강의라고 해서 재무회계 6시간, 원가 관리회계 4시간, 10시간 정도로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었는데 압축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압축 특강은 앞에 10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말 그대로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리마인드하는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빨리빨리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압축 특강을 진행합니다. 혹시 이제 앞쪽 강의를 안 들으시고 바로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압축 특강을 들으시고 그래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본 강의를 뭐 굳이 안 들으셔도 필요한 내용은 일단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제가 기본 강의 할 때는 앞쪽 기본 강의 할 때는 최대한 좀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차곡차곡 해서 이제 문제 풀이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이제 생략하거나 바로바로 문제 풀이에 필요한 내용들만 빨리 한번 정리하는 용도로 이런 강의 이번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특강 들으시다가 혹시 이제 여기는 어떤 문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앞쪽 기본 강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회 해설이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재무회계 4개, 원가회계 4개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일단 손실 충당금 1번이고요. 2번은 유형자산, 장기할부 취득과 이제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3번은 일단 재고자산, 우리 소매제고법과 사례 2번은 건설계약, 우리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문제 4번은 금융자산 중에서도 FV, OCI,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주식인 경우와 채권인 경우로 나뉘어서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일단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빨리빨리 한번 스피디하게 속도를 붙여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 문제 1번. 연령 분석법을 통해서 매출 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지면 일단 각 기간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연령별로 매출 채권의 연령별로 예상 손실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 손실률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대 신용 손실을 각각 추정합니다. 총 장부 금액에다가 예상 손실률을 곱해요. 그래가지고 총 합계액이 나올 겁니다. 이 33,000원이 나올 거고 이 33,000원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이 33,000원이 의미하는 바는 기말 시점에 BS상 매출 채권 아래에 달려있는 손실 충당금 최종 금액입니다. 최종 목표로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 목표로 되어야 될 금액이 33,000원인데 그 전에 35,000원이 이미 잔액이 있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문제였죠. 바로 풀이를 보시죠. 자, 기존에 손실 충당금이 설정하기 전에 35,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생각할 거고 우리가 이번에 찾아낸 설정 후에 되어야 될 금액이 33,000원이다. 이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기존에 35,000원이었는데 33,000원으로 손실 충당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손실 충당금을 왼쪽에 차변에 기입함으로 해서 손실 충당금을 줄여주고 대변에 손실 충당금을 환입하면서 회사는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2,000원. 회계처리 계정 과목은 손실 충당금 환입 계정을 쓰셔도 되고 손상차손 환입 계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 1번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거였고 물음 2번은 뭐였나요? 방금 우리가 한 회계처리가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거죠. 우리 방금 확인했듯이 손실 충당금이라는 부채 효과를 주는 친구가 사라지면서 대변에는 수익으로 잡았었죠. 손익계산서상 수익이었으니까 이펙트는 방금 회계 처리가 주는 이펙트는 손익계산서상 수익, 즉 당기손익이 NI가 넷인컴이 2,000원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음 넘어갑니다. 물음 3번부터 볼게요. 물음 1, 2와 독립적으로 X 1년 초 현재
매출 채권 총장부 금액은 22만 원이었고 손실 충당금 잔액은 3만 5천 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요 X 1년 초에는 이랬고 1년 동안 이런 거래들이 일어났대요. 요걸 한 번씩 봅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압축 특강 할 때 이 교재는 화면에 보시던 거는 교재 버전상 버전 1.0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오타가 몇 개 있었어요. 그죠? 여기만 해도 이게 차변 쪽에 보이지 않고 T의 정상 대변에 막 있고 오류가 좀 있었는데 그런 오류들, 세세한 오류들을 모두 수정한 버전 1.02 버전으로 압축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뭐 큰 오류는 없었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오타 이런 걸 수정한 거니까 과거 버전이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십니다. 보시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시고 혹시 새 버전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1년 1월 1일에는 매출 채권 총장부 금액이 22만 원이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채권 밑에 손실 충당금이 딸려 있는데 그게 3만 5천 원이었다. 그래서 순수한 장부 금액은 18만 5천 원이었다. 언제요? X1년 1월 1일 시점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각 일자별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3월 20일에 대손이 15,000원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대변에 있던 3만 5천 원 손실 충당금 중에서 15,000원이 사라지죠. 손실 충당금 15,000원이 사라지고 매출 채권이 15,000원을 자산 15,000원을 제각시키면 됩니다. 없애주면 돼요. 자,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났을 때의 손실 충당금 잔액은 기존에 35,000원이었다가 이번에 15,000원이 없어졌으니까 2만 원이 남아 있죠. 우리가 BS 상에서 확인하자면 이렇게 2만 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7월 30일에 25,000원이 추가로 확정되었네요. 그 전에 손실 충당금 잔액이 2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2만 5천 원이 확정되었으니까 남아있던 손실 충당금 2만 원을 다 없애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5천 원만큼은 손상차손으로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손익계산서상 5천 원을 추가로 비용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2만 5천 원을 매출채권 2만 5천 원을 사라지게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손실충당금 2만 원을 모두 다 없앴으니까 손실충당금 잔액은 0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10월 5일에 내가 못 받을 줄 알고 제각 처리했던 매출채권 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만 원, 대변에 없앴던 손실충당금 만 원을 다시 살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회계 처리하고 나서 회계 처리 후 손실충당금 잔액은 만 원으로 늘어나겠죠. 요렇게 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2월 1일에 매출채권 3만 원을 은행에 양도했습니다. 은행 양도하면서 은행에서 5%는 자기들이 수수료로 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매출채권이 3만 원이 없어지고 현금은 28,500원만 들어옵니다. 내가 수수료로 은행에 떼준 1,500원만큼은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원 이렇게 됩니다. 손실충당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매출채권 총장부 금액이 3만 원만큼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때 7월 30일과 12월 1일 회계 처리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 중에서 7월 30일과 12월 1일 회계 처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음 4번으로 넘어옵니다. 12월 1일까지 이런 회계 처리를 한 상황에서 2001년 말 매출채권 총액은 20만 원이고 최종적으로 200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야 할 손상차손 자 손실충당금 최종 잔액은 15,000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왔죠. 여기 마지막 12월 1일 회계 처리까지 했을 때 손실충당금 잔액은 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X1년도 말 시점에 되어야 할 손실충당금 잔액은 15,000원이래요. 기존에 만 원이었는데 이게 15,000원으로 5,000원만큼을 증가시켜 줘야 되죠.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의 손실충당금 5,000원 증가. 차변에는 당연히 손상차손 5,000원을 단기 비용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음 5번은 뭔가요? 물음 4의 연속에서 X1년도에 인식할 포괄 손익 계산서에 매출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할 비용을 모두 계산하라. 우리가 이미 회계 처리했던 것들 봅시다. 7월 30일에 대손 확정하면서 손상차손 5,000원을 추가로 인식했었죠. 비용 5,000원. 10월 5일에
여긴 아니고요. 12월 1일에 우리 은행에 5% 수수료 부담하면서 양도했죠. 그때 1,500원만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또 비용 1,500원. 그리고 방금 12월 31일에 우리가 손상차손 5,000원을 추가로 인식했죠. 요거 3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7월 30일 손상차손 5,000원, 12월 1일 매출채권 처분 손실 1,500원, 12월 31일 손상차손 5,000원.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X 1년도에 인식해야 될 총 비용은 11,500원이 되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우리가 금세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유형자산 문제고요. 봅시다. X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6만원의 장기 할부 조건으로 구입했다. 재평가 모형 아니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용 연수는 4년, 잔존 가치는 1,736원이었다. 그리고 이 6만원을 향후 3년 동안 1년 차 말, 2년 차 말, 3년 차 말에 2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물음 1번 봅시다. 물음 1번 X1년 7월 1일 시점의 기계장치 취득원가입니다.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의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를 X1년 7월 1일 X1년 말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렸네요. 취득 시점이 X1년 7월 1일이니까 1년도 말은 X2년 6월 30일, 2년도 말은 X3년 6월 30일, 3년도 말은 X4년 6월 30일이 될 거예요. 그죠? 요 캐시플로우를 X1년 7월 1일 취득 시점으로 가지고 오면 49736 10%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일단 차변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49,736원 그리고 이렇게 대변에 우리가 부담하는 장기 미지급금의 순장부금액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할 때는 장부금액의 명목가액 6만원 대변에 적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1,264원을 차변에 적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어떤 의미를 갖죠? 대변에 부채가 49,736원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해 줄 뿐이다 라고 했었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바로 49,736원 물음 1번 바로 풀었습니다. 자, X1년 7월 1일 시점에 BS를 확인해 보면 기계장치가 있고 이 기계장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예요. 대변에 인식한 장기 미지급금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X1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합니다. 자산 기계장치로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죠. 49736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요. 정액법 4년이니까 4분의 1을 곱합니다. 우리 21년도 하반기 6개월만 감가상각을 하니까 12분의 6을 곱해주면 감가상각비는 6,000원만큼 인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요 장기 미지급금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죠. 49736 우리 X1년 7월 1일 시점의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또 6개월치 하면 이자 비용 2,487원. 오른쪽에는 현할차 2487을 날려주는 거죠. 원래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왼쪽에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려줍니다. 이렇게 현할차를 상각시켜준다. 날려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금액을 52223으로 2487만큼 증가시켜주는 거죠. 현할차가 줄어드는 만큼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기계장치도 보면 취득 시점에는 49736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6,000원만큼 생겼으니까 X1년 12월 31일 시점의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43736으로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자, X1년도 말 시점의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풀었죠. X1년 12월 31일의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금액 순액 요것도 우리 방금 봤듯이 여기 5223 풀었습니다. 참고로 X2년 6월 30일 우리가 취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 X2년 상반기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주고 X2년 상반기만큼의 이자 비용도 추가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1년이 지난 시점인 X2년 6월 30일 시점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원금 2만원을 상환해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X2년 6월 30일 저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은 장기 미지급금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을 거다. 원금도 2만 원이 줄어든다. 참고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사례 1번 쉽게 우리가 풀었고 이제 우리는 사례 2번으로 옵니다. 사례 2번. 자, X1년 1월 1일 시점에 100만 원 주고 샀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인 X2년 1월 1일에 2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건 뭐죠? 출제자께서 물어보는 거는 X2년 말 시점에 X2년도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X2년도 말 시점에 되어 있는 장부 금액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이런 문제일 경우는 일단 장부 금액 그림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자본적 지출이 없었다면 100만 원에 취득해가지고 5년 후에 0원이 되는 거죠. 정액법이니까 매년 2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서 1년도 말에는 80만 원, 2년도 말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0 요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이게 자본적 지출이 없었을 것을 가정했을 때의 장부금액 라인이죠. 요렇게 흘러갔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X1년 말, 그러니까 X2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장부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새로 증가한 장부금액에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잔존가치와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바뀌지 않았죠.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있었지만 기계장치의 금액은 20만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잔존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 금액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있던 금액 그대로 X5년 말을 향해서 0으로 쭉 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랗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 4분의 1을 그냥 쓰면 되죠. 그러니까 25만 원이 뭡니까? X2년도 감가상각비 25만 원이 됩니다. X2년도 말 BS 표현해보면 부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만 원으로 바뀌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X1년도 감가상각비 20만 원, X2년도 감가상각비 25만 원, 합쳐서 4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쌓여 있겠죠? 그러면 X2년도 말 시점의 장부 금액은 75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물음 1번의 정답은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비 X2년도 감가상각비 25만 원, X2년도 말 시점의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얼마입니까? 75만 원. 이렇게 하면 물음 1번을 풀었습니다. 물음 2번은 자 아까 그 상황에서 자본적 지출까지 일어나고 1년이 더 지났어요. X3년 1월 1일 시점에 회사가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앞으로는 연수합계법으로 바꾸겠다. 이때 X3년도 1년 동안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물어보죠. 자 봅시다. 우리 어떻게 했나요? 지금 X1년에 20만 원 감가상각했고 자본적 지출이 20만 원 일어났고 X2년도에는 25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해서 X2년도 말 시점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75만 원이다. 여기까지 앞에서 풀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바꿉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회사가 바꾸는 거는 어떻게?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전진법으로 처리해라. 남아있는 게 지금 X3년 1월 1일이니까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죠. 3년 남은 시점 동안 3년치 연수합계법으로 적용해라. 잔존가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0. 3년 연수합계법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분모에는 3 더하기 2 더하기 1 분자에는 첫 해 제일 큰 숫자 3 두 번째 해는 분자의 2 세 번째 해는 분자의 1 이렇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나뉘어서 감가상각을 하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X3년도 감가상각비는 75만 원 마이너스 0 곱하기 6분의 3 하니까 37만 5천 원이 X3년도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음 2번을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소매제고법부터 풀게요. 물어보는 것은 저가기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서 풀어봐라 라는 거죠.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원가 쪽 자료가 있고 매가 쪽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우리? 자, 왼쪽에 재고자산 원가 T 계정을 그리시고요. 오른쪽에는 매가 T 계정을 그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다. 원가 쪽 기초재고 18만 원, 단기 매입 54만 원이죠. 매가 쪽 기초재고 21만 5천 원, 단기 매입 68만 8천 원, 순인상액 3만 2천 원 매가 쪽 더해주고요. 순인하액 3만 5천 원 매가 쪽 차변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매출 자료 주어진 거 대변 위에 적습니다. 매가 쪽 대변 위에 적어요. 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으니까 우리가 원가 차변합계 72만 원, 대변합계 똑같고요. 매가 쪽도 차변합계 90만 원, 대변합계 90만 원 적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빈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기말 매가로 표현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차액으로 알아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로 표현되는 기말 재고자산을 구합니다. 원가로 표현된 기말 재고자산을 구한단 말은 나머지 매출 원가도 자연스럽게 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원가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원가율 계산합니다. 자, 평균 원가율. 평균 원가율은 평균법을 적용할 때 적용하는 원가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 지우고 앞쪽에 돌아온다고 하면 평균 원가율은 차변 원가 쪽 차변합계와 매가 쪽 차변합계 전체 금액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게 평균 원가율 80%죠. 여기서 만약에 저가 기준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뭘 빼주면 돼요? 그렇죠.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순인하액을 분모에서 빼지 않으면 됩니다. 순인하액을 분모에서 빼지 않으면 분모가 커지고 그만큼 원가율이 낮아질 거니까 원가로 표현되는 재고자산 금액이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가 기준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입선출법 적용할 때의 원가율은 단기에 매입한 원가율만 갖고 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번에는 기초재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기에 매입한 부분끼리만 원가율을 비교합니다. 원가율을 잡아냅니다. 단기에 매입한 부분으로만 원가율을 산정합니다. 이게 단기 매입 원가율이다. 이건 왜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선출을 가정하게 되니까 기초재고 자산은 단기에 다 팔리고 없을 거다. 단기에 먼저 팔려 나간다.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즉 기말 재고 자산 안에는 기초재고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을 잡을 때는 단기 매입한 부분으로만 원가율을 도출해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가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단기 매입 원가율은 기초재고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된다. 단기 매입 원가율인데도 저가 기준으로 또 한다. 그럼 어떻게? 기초재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분모에서 여전히 순인하액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순인하액을 빼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가 기준이면서 단기 매입 원가율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원가 기준 평균 원가법이다.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9만 원에서 매가 기준 9만 원에서 80% 원가율을 곱합니다. 그럼 원가 기준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죠. 7만 2천 원. 매출 원가는 봤듯이 차액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64만 8천 원을 뽑아냅니다. 그럼 누군가 매출 총익을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매출액에서 방금 도출해낸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이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일단 주어진 자료를 정리해서 차액으로 잡아내고 여기서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로 표현되는 기말 재고를 뽑아내고 차액으로 매출 원가를 잡아낸다.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생각이고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 곱하는 원가율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원가율을 뽑아내는 방법들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건설 계약 보겠습니다. 계약 금액이 총 8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는 진행률을 뽑아낼 수 있게 누적 발생 원가와 총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죠? 진행 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물음 1번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나요? BS상 미성공사와 미청구공사 금액을 뽑아내라고 하네요. 회계 처리 한번 하면서 뽑아내겠습니다. 압축 특강에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이 회계 처리만 1시간 강의를 말씀드렸죠. 진행률 계산해서 수익 뽑아내는 거를 30분 강의하고 회계 처리 우리 구기준서와 새로운 수익 기준서를 비교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회계 처리, 우리 회계 실무에서는 기출되는 걸 봤을 때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시점을 했을 때 과거 기준서를 많이 물어봅니다. 18년 이전에 있던 건설계약 기준서에 있던 미성공사 계정과 진행 청구액 계정을 출제자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우린 이거에 맞춰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특강에서는 이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신기준과 구기준을 비교하고 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앞쪽 기본 강의로 돌아가서 88강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정답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여러분 건설계약 문제에서는 진행률을 먼저 계산합니다. 누적 진행률. 누적 발생 원가를 만원, 3만원, 6만 5천원 잡아주시고 두 번째 여기 추정하고 있는 총 예정 원가를 가지고 옵니다. 계산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총 예정 원가가 한 번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총 예정 원가가 한 번에 주어지지 않고 단기까지 만 원이 발생했고 앞으로 추가로 4만 원이 예상된다 라고 해서 5만 원을 총 예정 원가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찾아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 예정 원가가 5만 원이니까 X 1년도 누적 진행률은 만원 나누기 5만 원 하면 20%죠. X 2년도 3만 원 나누기 6만 원 하면 50%. X 3년도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전부 100%가 당연히 되겠죠. 계약 손익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X 1년도 계약 수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나의 수익 8만 원에다가 단기 누적 계약 진행률 20%를 곱해서 거기서 뭘 빼줍니까? 정기 말 누적 계약 수익을 빼주는데 첫 해년도니까 X 1년 초 시점에 누적 계약 수익이 없죠? 그래서 16,000원이 됩니다. 계약 원가도 어떻게? 단기 말 예상하는 총 원가가 5만 원이죠? 거기서 진행률 20%를 곱해서 누적 진행률 20%를 곱해서 뭘 빼줍니까? 기초 누적 계약 원가를 빼주는데 역시 첫 해기 때문에 빼줄 게 없죠? 그래서 만원. X 1년도 계약 손익은 수익에서 원가를 뺀 6,000원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X2년. X2년도 계약 수익은 총 수익 8만 원 곱하기 누적 진행률 50%에서 뭘 빼주나요? X1년도 말 시점에 인식한 누적 계약 수익 요거를 갖고 와서 빼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약 손익 공사 계약에서 건설 계약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누적 수익도 바뀔 수 있고요. 계약된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총 원가도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의 변경을 누적적으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가도 X2년도 말 시점에 바뀐 총 원가는 6만 원이죠. X2년도 말 시점에 총 누적 진행률 60%. 거기에서 뭘 빼준다고요? X1년도 말 시점에 인식한 총 누적 원가를 갖고 와서 빼서 단기 원가를 잡아주는 방식을 쓴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X2년도 순수 손익은 4만 원이 남았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X3년도 총 수익 100%에서 X2년도 말 시점에 인식한 누적 계약 수익 50%를 빼주니까 4만 원. X3년도 분 원가는 총 원가에서 X2년도 말 시점에 누적적으로 인식한 6만 원 곱하기 50%를 빼서 X3년도 만의 원가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X3년도의 계약 손익은 5,000원을 뽑아냈습니다. 자, 회계 처리합니다. 구기준서로 하는 걸 우리는 공부합니다. 계약원가 투입했을 때 현금 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미성공사 만 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계약 손익, X1년도 계약 손익 6,000원이죠? 그거를 미성공사에 더해줍니다. 미성공사 계정은 원가, 투입한 원가에다가 단기에 발생한 마진, 이익 부분을 더해서 미성공사 계정을 잡아줍니다. 미성공사 계정을 16,000원 잡았죠? 거기서 X1년도에 돈 주세요.
내가 미성공사 총 누적적으로 인식한 수익이 16,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15,000원만큼 돈으로 주세요 라고 나한테 하청을 맡긴 업체한테 15,000원을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진행 청구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계약 미수금을 띄워두고요. 자산으로 잡아뒀다가 다 뭐 돈으로 못 받고 이 중에서 14,000원만큼만 돈으로 받았죠. 그래서 미수금은 14,000원이 사라질 거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에서 뭡니까? 뭐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우리가 미성공사 지금 16,000원이죠? 미성공사 16,000원을 인식했습니다. 누적 원가 10,000원에다가 누적 이익 6,000원을 더한 누적 수익 16,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진행 청구액 15,000원을 빼줘. 미성공사 잔액, 미성공사 누적 금액에서 진행 청구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그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청구 공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버릴게요.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자, X1년도 말 시점의 물음 1번. X1년도 말 시점의 미성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16,000원. 거기서 진행 청구액 얼마였죠? 15,000원이었죠. 그래서 미청구 공사가 1,000원이다 라는 거예요. 미성공사 16,000원. 거기서 진행 청구액 15,000원을 뺐더니 잔액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그 우리 플러스 되는 잔액 1,000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미청구 공사로 부르기로 했다. 물음 1번 풀었습니다. 여러분 압축 특강이기 때문에 정말 풀이를 위한 내용만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기본 강의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본 강의를 찾아보세요. 자, 물음 2번은 X2년도 말 시점의 BS 금액을 찾으라는 겁니다. X2년도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계약원가 투입하죠. 현금 2만원 투입하고 미성공사 원가 인식합니다. 미성공사. 그리고 계약 손익. X2년도 손익 얼마였어요? 4,000원이었죠. 4,000원 인식합니다. 미성공사 계정은 여러분 X2년도에 추가로 24,000원이 늘어나는데 주의하실 점. 여러분 X1년도 말 시점에 미성공사가 얼마 있었죠? X1년도 말 시점 BS. 기존에 16,000원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우리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BS 계정이니까 계속 쌓아가는 거죠. 16,000원에다가 있는데 거기 16,000원이 잔액으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4,000원을 더했죠. 그럼 미성공사 잔액은 얼마가 남죠? 40,000원이 X2년도 말 시점의 미성공사 잔액이 되는 거예요. 자, 돈으로 얼마 달라고 청구했죠? X2년도에 얼마 청구했습니까? 30,000원을 달라고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X1년도 말 시점에 기존의 진행 청구액이 얼마가 있었죠? 15,000원이 있었죠? 여기 진행 청구액이 15,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X2년도에 추가로 30,000원을 더 달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X2년도 말 시점에는 진행 청구액이 대변에 45,000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15,000원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30,000원을 더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행 청구액이 45,000원입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그렇죠. 미성공사 잔액이 40,000원인데 진행 청구액을 뺐죠. 그랬더니 플러스가 됩니까? 음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다시 미성공사에서 진행 청구액을 뺐더니 그 수가 음수다.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초과 청구공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가 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했구나. 그러면 부채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달성한 성과 미성공사죠. 그 미성공사를 초과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했네. 너무 과하게 청구했구나 이놈아. 부채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미성공사 40,000원, 청구액이 45,000원. 그 상황이니까 초과 청구공사로 5,000원이 잡히는 거예요. 답을 적어봅시다. 자, 미성공사 얼마? 미성공사 1번 금액 40,000원이죠? 내가 이룩한 성과가 누적 수익이 40,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인데 진행 청구를 45,000원이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한다고 그거를? 초과 청구라고 5,000원만큼 부채로 인식하기로 했다고요. 됐죠? 미성공사 40,000원. 내가 이룩한 누적적인 성과가 40,000원인데 청구를 너무 과하게 했다. 45,000원이나 했다.
미성공사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초과 청구를 하고 부채로 인식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끝. 다 풀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FVOCI 금융자산을 보겠습니다. 주식일 때의 스토리, 오른쪽에는 회사채, 채권일 때의 스토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 1번은 무엇입니까? 취득 원가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 2번은 X2년도의 NI 이펙트, 당기순이익 이펙트와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이펙트를 물어보네요. 3번은 X3년 1월 1일에 지금 주식과 채권을 처분하잖아요. 그 처분했을 때의 처분 손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주식부터 쭉 먼저 다 계산해 볼게요. 주식부터 풉니다. 초록색. 주식일 때 26만 원 주고 샀죠? 그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26만 원. 이게 바로 물음 1번의 첫 번째 답이 될 겁니다. 26만 원. 우리 내친 김에 주식을 쭉 바로 풀어버립니다. X1년도 말에는 내가 26만 원 주고 산 나의 자산이 21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5만 원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 어떻게? 일단 금융자산 금액을 5만 원만큼 줄여줍니다. 자산을 줄이니까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21만 원이 되겠죠? 그 기분 안 좋은 5만 원을 어떻게 인식하라고 했나요? 기타 포괄 손실로서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에 표현합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 5만 원을 차변에 인식합니다.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을 5만 원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고 X 2년 7월 1일에 우리가 배당을 받죠. 현금 만 원이고 배당금 수익 만 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뭐죠? IS 즉 당기 손익 이펙트죠. 만 원만큼 돈으로 받았으니까 실현된 이익이다. 만 원만큼 기분이 좋다. 이 상황에서 또 X 2년 말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존 자산 21만 원으로 금융자산을 평가하고 있었는데 24만 원으로 3만 원만큼 기분이 좋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단 차변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3만 원만큼 자산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BS상 금액을 24만 원으로 만들어주고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어떻게? 자, 3만 원만큼 기분이 좋아요. 쫑긋쫑긋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고요. 기타 포괄 이익이죠. 기분이 좋으니까요. 이익이잖아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포괄 손익 계산서상 기타 포괄 이익이 3만 원이 발생한다. X2년도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이익을 3만 원만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회계 처리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기분 좋음을 표현할 때 지금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기존에 X1년도 말에 5만 원이 요 자본 계정의 네 번째 층, 4번 층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5만 원으로 인식했었죠. 이 자본 계정이니까 계속해서 자본 카테고리 안에서 마이너스 5만 원이 물고 있는 거죠. X1년 말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러다가 지금 X2년도 말 시점에 기분 좋음을 3만 원만큼 플러스로 표현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차변에 있는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자본 계정을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주면서 내 기분 좋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계정이 대변에 적히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왜 손실이 오른쪽에 잡히지?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 계정 마이너스 5만 원 중에서 이번에 3만 원이 날아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본 계정은 마이너스 2만 원만 남았다. 원래 마이너스 5만 원만큼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분이 플러스 3만 원만큼 좋으니까 남아있는 기분 나쁨은 얼마다? 2만 원이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최초에 26만 원을 주고 자산을 샀는데 X 2년도 말 시점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데요? 24만 원이잖아요. 2만 원만큼 기분이 안 좋죠.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취득 원가와 그 시점의 평가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그 차이 26만 원과 24만 원의 차이를 표현하는 게 어디에 표현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에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손익 계산서 상에는 뭐 어떻게? 기타 포괄 이익이 3만 원만큼 플러스로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효과를 물어본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자. 배당금 수익. 방금 전에 우리 X2년 7월 1일에 배당금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죠. 요거는 당기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만원 3만원. 됐죠? 요게 바로 물음 2번이 될 겁니다. 물음 2번. 물음 2번 볼까요? 뒤쪽에. 물음 2번이 뒤쪽에 있나 보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올게요. 자, 물음 2번. 주식일 때 당기 순이익 플러스 만원, 기타 포괄이익 플러스 3만원. 방금 확인했죠, 여러분? 방금 확인하고 온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처분할 때 처분 손익까지 확인할게요. 자, 처분하는 시점에 주식인 경우입니다. 주식인 경우 일단 재측정을 합니다. X 2년 말 시점에 24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X 3년 1월 1일 하루 만에 4만 원이 떨어졌네요. 자산 4만 원을 날려서 2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24만 원짜리인데 4만 원만큼 없애줘서 BS상 20만 원짜리 자산만 남았죠. 그리고 지금 자산이 4만 원만큼 없어지죠. 자산이 줄어들면 기분이 안 좋죠. 차변의 기타 포괄 평가 손실 4만 원을 인식해 줍니다. 방금 전에 X 2년 말 시점에 얼마만큼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2만 원만큼 잔액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4만 원만큼 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26만 원 주고 샀던 게 2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6만 원만큼 손해죠. 그걸 표현합니다. 기존에 2만 원만큼 자본상에서 2만 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4만 원만큼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본에 남아있는 누적 기분 안 좋음은 6만 원이다. 됐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제거를 합니다. 20만 원 받고 자산을 없애주죠. 그리고 요거는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 손익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제거할 때 처분 손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4번 층에 자본 안에 4번 층에 그대로 있거나 혹은 손익을 건드리지 않고 자본 안에서 5번 층인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바로 대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선택을 가정한다고 했죠.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시켜보자. 이익잉여금 너 6만 원 나가 사라져. 이익잉여금에 마이너스 6만 원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기타 포괄 평가 손실은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6만 원이 요렇게 이익잉여금 6만 원으로 마이너스 6만 원으로 이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 옵니다. 자, 물음 3번. 주식일 때의 처분 손익은 있다 없다? 없어요. 처분 손익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 주식 끝냈고요. 이제 우리는 채권일 때를 처음부터 또 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빠르다고 강의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무에게만 6시간짜리를 지금 40분으로 압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본 강의를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는 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여러분, 채권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장부금액. 우리 취득원가 95196 요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95196 당겨온 다음에 이거부터 무조건 하자고 했습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장부금액 라인 숫자들 95196, 96620, 98214, 10만원 이거 어떻게 구했죠? 95126 최초 취득 시점의 자산 취득원가 구했죠? 거기서 곱하기 1.12 마이너스 만원 이게 뭐예요?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표시이자 금액 10만원 곱하기 10%잖아요. 표시이자율이. 그러니까 만원이잖아요. 만원. 곱하기 1.12 유효이자율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표시이자 금액을 곱해서 96620, 98114, 10만원 이거부터 쭉 이 라인 숫자를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시험지에. 그러고 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특정 시점의 공정가치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 풀이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기타 포괄 금융자산 취득원가는 95196이다. 요거 물음 1번 정답이죠? 보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한 번 해볼게요. 보고 올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 회사채 취득원가 95196 됐죠? 물음 1번 풀었습니다. 자, X 1년도 말에 먼저 이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 평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자 수익 인식은 X 1년 1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 95196 곱하기 12%
해서 이자 수익을 먼저 대변에 이렇게 11424 인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현금으로 받게 되는 수취하는 표시이자 액면금액 곱하기 표시이자 10% 만원. 요거를 2번으로 왼쪽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구멍이 생기죠? 요게 뭐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을 직접적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금액이 96620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분 산식상에서 제가 여러분 계산기 무조건 요거부터 합시다. 95196 곱하기 1.12 마이너스 만원 하면 96620이 한 번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회계 처리로 굳이 표현하자면 원래 95196이었는데 표시 이 총 유효이자율만큼 늘어났다가 현금 줄어들고 요 차이만큼 늘어난다. 결국 이만큼이 삼각되어서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 늘어난다. 1424. 그래서 X1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은 96620이 된다 이 말이에요. X1년 초 장부금액 95196 곱하기 1.12 마이너스 만원 하면 바로 X1년도 말 시점의 장부금액 96620이 바로 잡힌다라고 했습니다. X2년도에는 여러분 방금 알아낸 장부금액 96620에서 공정가치 96,000원으로 620원만큼 금융자산이 작아지죠. 96,000원으로 X1년 말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 후에 자산이 9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야겠죠. 620원만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산이 사라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타 포괄 손실이 620원이 생기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실이 620원만큼 포괄 손익 계산서에 잡히고 동일한 금액만큼이 어디에 또 BS상 자본이라는 건물 안에서 네 번째 층에 요 금액이 그대로 마이너스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쌓여있는 상황에서 X2년도로 넘어갑니다. X2년도 이자 수익 인식하자. 이자 수익 인식할 때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X1년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된 96,000원에서부터 12%를 곱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되었을 상각 후 금액 96,620원에다가 12%를 곱해서 이자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자 수익은 흔들리지 않아요.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 만원 해서 차변의 기타 포괄 금융자산 1,594원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96,000원 더하기 1594 해서 97,594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요? 이제 또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겠죠. 공정가치는 기존에 97594였잖아요. 방금 여기에서 이거를 99,000원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자산이 1,406원만큼 증가해요. 아, 기분이 좋다. 자산이 1,406원만큼 증가해서 금융자산이 99,000원이 되었죠. 자, 기분 좋다. 얼마만큼 기분이 좋아요? 자산이 1,406원만큼 X2년도에 늘어났죠. 지금 말해 1,406원만큼 기분이 좋다. 그거를 대변에 표현해 줍니다. 플러스 1,406원이다. 뭐라고? 기분이 좋아요. 1,406원만큼. 이 기분 좋은 걸 평가해 주는 게 표현해 주는 게 어디예요? 포괄손익 계산서상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플러스 1,406원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산이 차변에 1,406원이 늘어났으니까 대변에서 기분 좋다. 평가 포괄 손익이 평가 이익 1,406원이 늘어난다. 포괄 손익 이펙트 플러스 1,406원이다. 동의하시죠? 자, 요거를 근데 회계 처리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요? 플러스 1,406원을 마음이 기분 좋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요. 표현하고 싶은데 지우고. 자, 요거 직전에 여러분, 요런 기분 좋은 1,406원 기분 좋음을 표현하고 싶기 직전에 BS상 자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계정이 자본 계정이 마이너스 620원이 있죠. 그죠? 요거부터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본 계정에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인식하고 싶으면 기존의 대변에 남아있던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없애고 나서 새로운 손실 인식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죠?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차변에 620원만큼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자본 BS 계정이니까 요 친구부터 날려주면서 기분 좋음을 표현합니다. 차변에 있던 평가 손실 620원을 대변에 적어주면서 포괄이익 기분 좋음 620을 표현해줍니다. 평가 손실 계정을 대변에 대기하는 거예요.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모자란 786원은 평가 이익 계정으로서 새로 적어줍니다. 평가 이익 계정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1,406원만큼 기본 조음을 표현하고 났을 때의 BS상 자본 계정 안에서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만 남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인식한 평가 이익 플러스 786원만 남아있겠죠. 잔액은. 헷갈리지 마세요. 올해 포괄 손익으로 기분 좋은 거는 포괄 손익 계산서상 효과는 1,406원입니다. 다만 요거를 BS상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만 보자면 786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물음 2번을 적고 옵니다. 회사채 당기 이자 수익으로 11,594원 플러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X2년도 인식할 기타 포괄 이익은 얼마다? 1,406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786 방금 그거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전체 기분 좋음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자산이 1,406원만큼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기분이 좋아요. 1,406원. 그거요, 그걸 적는 겁니다. 자본 계정 안에 있는 잔액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얼마만큼 기분이 좋냐를 물어보고 있다고. 됐어요. 자, 물음 3번. 판매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X3년 초에 재측정 X2년 말시점의 장부금액 99,000원이었죠. 근데 X3년 1월 1일 하루 만에 1,000원 늘었네요. 자산이 1,000원 늘어요. 기분이 좋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 1,000원. 자, 방금 전에 평가 이익 1,000원이죠. 1,000원 인식하고 나서 자, 우린 또 요걸 확인합니다. 방금 요거 처분하기 전에 X2년도 말시점에 남아있던 자본 안에 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얼마? 평가 이익 786원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1,000원을 더 했죠? 1,000원을 더 인식했죠? 잔액은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786원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잔액이 1,786원이 된 겁니다. 이번에 1,000원만큼 더 인식했기 때문에요. 자, 재측정을 하고 나서 채권은 일단 현금 들어온 만큼 자산을 없애주고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채권인 경우는 선택이 아니고 강제사항으로서 남아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없애주면서 처분손익으로 돌려줘야 돼요. 재분류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합니다. 지금 대변에 1,786원이 있었잖아요. 여기 1,786원이 대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색깔을 저는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1,786원이 대변에 있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 시켜주면서 없애줘야 돼요. 얘를. 대변에 있던 1,786원을 왼쪽에 다 적어줍니다. 기타 포괄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1,786원을 날리면서 기타 포괄 손실을 인식합니다. 마이너스 1,786원. 얘를 여러분 어떻게? 단기의 처분이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기의 처분이익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플러스 처분이익 1,786원 플러스 1,786원으로 재분류 조정해준다고요. 대변에 말로 해볼까요? 대변에 있던 기타 포괄 평가 손실 누계액을 1,786원을 차변으로 빼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재분류 조정해서 단기 처분 이익으로 1,786원을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요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는 건 뭐예요? X3년 1월 1일 처분 시점의 처분 손실이 얼마냐? 정답 플러스 1,786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앞에 서두 빼고 한 50분 정도 걸렸네요. 마지막에 금융자산 쪽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50분 정도 걸렸는데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압축 정리 이제 1시간 좀 안 걸리게 해서 마무리했고 이제 쉬셨다가 원가 회계 압축 정리해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